자, 이제 우리 자율수와 결합수를 배웠으니까 이제 수분활성도 좀 봅시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예상 문제 나옵니다. 그죠? 수분활성도. 자, 수분활성도와 수분 함량은 좀 달라요. 자, 수분 함량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그 식품이 가지고 있는 수분 양이에요. 그럼 수분 함량을 어떻게 측정했는지 학교 다닐 때 실험 해본 사람도 있고 안 해본 사람도 있는데 식품 분석 실험할 때 수분 함량 실험해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좋은 학교는 기계가 있어서 넣으면 자동으로 해주는 거고, 안 좋은 학교는 이제 오랫동안 이제 수분을 날려가지고 무게가 항량이 되면은 그렇게 재고 막 이런 거 있거든요. 105도씨에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식품을 105도씨에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시켜 변화된 무게를 측정해서 계산한다라고 써져 있잖아. 100도가 넘으면 이제 수분이 날아가잖아요. 그럼 가지고 있던 수분을 날려. 그럼 처음에 무게가 100이었는데 날아간 다음에 80 무게, 그럼 그 사이가 수분량이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계산해서 하는 게 수분 함량 측정하는 거예요. 그럼 수분 함량을 측정하는 건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냥 요 측정 시점의 수분량이에요. 수분량. 그럼 예를 들어 극한 상황으로 장마가 왔을 때하고 완전히 건조할 때 있잖아요. 겨울철에 건조한 환경하고 극한 가서 사막 한가운데 있는 식품하고 똑같은 식품도 눅눅할 때 있는 거하고 굉장히 건조할 때 있는 것이 다르잖아요. 왜 다른 일이 일어났냐? 식품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혼자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식품이 혼자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자, 대기 중에 있는 상대 습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수분을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이게 뭐예요? 흡습이잖아요. 또 여기가 너무 건조해. 그러면 수분을 밖으로 날아가요. 탈습. 자, 흡습과 탈습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수분을 왔다 갔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일정해질 수도 있지만 상대 습도가 계속 바뀌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습도도 습도계를 꽂아놨지만은 이렇게 어떤 상태냐 다 달라지면서 계속 바뀌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식품 안에 있는 수분도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분 함량은 우선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이 식품의 수분에 대해서 평가할 수 없어서 어떤 거를 평가하느냐. 자,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자, 식품의 수분 함량이 환경에 의해서 변화하므로 식품의 여러 가지 성질이나 저장성은 식품 수분 함량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식품 중에 이용 가능한 수분의 양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본인 이 식품 안에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수분의 함량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 이걸 수분 활성도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AW를 많이 써요. 그냥 AW 이렇게도 많이 써요. 자, 그래서 이 식품의 수분 활성도는 임의의 온도 체크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온도든지 좋아요. 20도면 20도, 15도면 15도 이렇게 임의의 온도에서 그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압에 대해 같은 온도에서, 자, 같은 온도 체크, 그죠? 임의의 온도에서 같은 온도에서 라고 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임의의 온도에서 그때 나타나는 수증기압과 같은 온도에 있어서 순수한 물의 최대 수증기압의 비로 나타냅니다. 자, 그러니까 수증기압을 가지고 이용할 건데 그냥 생각했을 때도 물이 나타내는 수증기압과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압을 비교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식도 그냥 간단히 쓸 수 있잖아요. 밑에 물이 나타내는 수증기압이 들어가고 위에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압 B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재채기 나오네. 자,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수증기압의 B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여기서 시험에는 어떻게 보기를 장난을 치냐면, 자, 다음 중 수분 활성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자, 임의의 온도에서 수증기 아까 0도씨에서의 물의 그 최대 수증기압의 B 이렇게 하면 에이 그렇게 설명하는데 보기를 본다? 그 뭔가 그럴싸해 보여. 왠지 그게 맞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앞에 온도와 뒤에 온도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의 온도라고 했으면 요거 같은 온도라고 써야 돼요. 0도라든가 아니면 100도씨에서의 최대 수증기압 이런 식으로 쓴다거나 요랬을 때 요런 부분만 체크하셔서 각각의 B다라고 해서 수분 활성도의 정의를 기억해 주세요.
자, 수분활성도의 정의는 P0분의 P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라우레 법칙 알잖아요. 라우레 법칙은 근데 이상적인 그냥 그 이론의 공식인데 이걸로도 계산을 통해서 간단하게 우선 이론적으로 수분활성도를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 계산식이 여기 나와 있죠. 자, 계산식을 보시면 자, 요렇게 써져 있잖아요. 자, 밑에 보시면 자, 물의 몰수 더하기 용질의 몰수 분의 물의 몰수예요. 그죠? 자, 그럼 몰수가 뭔지 알면 돼요. 그럼 그냥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자, 몰수라는 거는 분자량 분의 질량이잖아요. 우리 이제 화학을 저보다 더 많이 공부하시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자, 몰수는 분자량 분의 질량이에요. 그러면 자, MW는 방금 말했던 것처럼 물의 몰수예요. 물의. 자, 물의 몰수인데 또는 물이 아니고 용매의 몰수일 수도 있어요. 자, 물도 용매잖아요. 물 또는 용매의 몰수. 그다음에 MS는 뭐예요? 용질의 몰수입니다. 자, 그래서 용매와 용질의 분자량과 질량을 알면 우리 다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럼 이 문제는 실제로 풀이 문제는 다 많이 풀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그러면 항상 예시를 또 들어줘야 돼. 그죠? 자, 예시 한번 봅시다. 예시 이쪽에다 해줄까요? 자, 예시. 자, 문제를 풀면은 바로 우리가 이제 식을 금방 이해할 수 있잖아요. 자, 5% 포도당 용액의 수분활성도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번에 좌절이 오죠. 포도당의 분자량을 모르는데 그러면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설탕이면 설탕, 포도당이면 포도당의 분자량 알려줍니다. 자, 포도당의 분자량은 180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포도당 뭐 더 친절한 데는 소금, 그러니까 보통 소금, 설탕, 포도당 나오거든요. 뭐 소금 58.4, 그다음에 뭐 설탕에 나가면 342 이렇게 알고 있지만 숫자에 이렇게 혼동이 올 수 있잖아요. 왜냐면 분자량이 정확히 340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뭐 58.44로 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러니까 이제 혼선을 좀 줄이기 위해서 고지를 해주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포도당 180이다. 물의 분자량을 알려줄 수도 있고 안 알려줄 수도 있고 보통 18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 요렇게 나오면 이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포도당이 우선 물에 녹아져 있는 거잖아. 5%짜리잖아. 그럼 물이 얼마예요? 95%죠. 물은 95%니까. 분자량이 18이죠. 자, 18분의 95 플러스 용질이 얼마예요? 포도당이잖아요. 자, 180 분자량 분의 질량 5 분의 18분의 95 요렇게 식을 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방금 했던 대로 자, 그래서 용매의 몰수 더하기 용질의 몰수 분의 용매의 몰수로 구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했는데 여기서 이제 틀린다 그러면은 공무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도대체 여기서 공부를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산수가 안 되는데 이런 거 딱 봤을 때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 그러면 공무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답을 알려줘야 속이 시원하잖아요. 답이 얼마냐면은 0.995입니다. 자, 계산은 직접 해보는 걸로 갑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분활성도의 문제는 이런 식입니다. 이런 거 아니면 뭐 20% 설탕에 30% 물이 들어있는데 그거의 수분활성도 얼마냐 이렇게 하면은 물 30%니까 18분의 30, 설탕이니까 342분의 20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하면 돼요. 다 뭐든 식은 쉬워요. 그래서 또 여기서 틀리시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자, 수분활성도는 이렇게 구하면 된다. 자, 그리고 수분활성도에서 하나 더 짚고 가야 되는 부분 이겁니다. 자, P0분의 P다. 그러면은, 자, P0가 지금 이게 물이었잖아요. 이게 식품이었어요. 근데 식품이 물이잖아요? 그러면 얘하고 같겠죠? P하고 P0가 같은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건 딱 하나의 경우예요. 누구일 때? 물인 경우. 자, 물인 경우 이거예요. 그죠? 그럼 뭐예요? 물인 경우는 결론은 AW가 1이란 말이에요. 그죠? AW가 1이다. 자, 그럼 모든 식품은 물보다는 수분이 적겠죠. 물보다 수분이 많아. 이런 소리 하면 또 안 됩니다. 그렇죠? 자, 물보다는 수분이 적기 때문에 모든 식품은 AW가 1보다는 적어요. 1보다 크지 않아요. 이런 보기 또 나옵니다. 1보다 크고 1과 같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는 보기는 뭐가 나오냐면, 자, 식품에는 물보다는 수분 함량이 적다? 그러면 우리가 미생물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생물이 수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잘 자라요. 특히 세균은 물이 굉장히 많은 환경을 좋아해요.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지만 제가 식품 미생물 전공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힘들어하는 미생물에 대한 질문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왜냐면 미생물을 여기서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어려워서 힘들어요.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자, 미생물의 경우 세균은 물을 아주 좋아해요. 그러니까 축축한 빵 이런 거 아주 좋아한다는 거예요. 곰팡이는 뭘 좋아해요? 곡물 이런 거 좋아해요. 건조한 거. 그래서 건조한 빵이나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도 곰팡이 자랄 수 있는데 세균은 잘 못 자라요. 왜냐면 수분이 너무 떨어지니까 못 자라요. 그렇게 특징이 있어요, 미생물은. 근데 그러면 1에 가까울수록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잘 자라겠죠. 근데 1이 딱 되면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요. 즉 물속에서는 아무것도 미생물이 자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보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AW가 1인 경우 미생물이 가장 크게 증식한다 하면 틀린 보기가 된다 그 말입니다. 왜? AW가 1이라는 거는 물이기 때문에 물에서는 미생물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자, 수분 활성도에 대한 내용은 사실 나올 수 있는 보기들이 아주 많아요. 수분 활성도의 정의 부분, 그 다음에 또 문제풀이 부분, 그 다음에 수분 활성도 너 개념 이해했어? 라고 해서 자, 물은 둘이 똑같아요. 분자와 분모가 똑같아서 1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식품, 대부분의 식품들은 1보다 낮아요. 왜? 물은 아니니까. 1보다 낮다. 그래서 아무리 높아봐 0.99999 이런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자, 미생물은 수분 활성도가 높을수록 잘 자라요. 하지만 정확히 1이 됐을 때, 최대 수분 활성도인 1이 됐을 때는 미생물이 증식하지 않습니다. 자, 정리되셨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평형상대습도라는 내용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아까 제가 상대습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흡습과 탈습이 마구 진행이 되다가 결국에 이 식품 중에 있는 수분의 분압과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압이 평형에 이르는 걸 평형상대습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평형상대습도가 되려면 이런 공간 아무 데서나 될 수가 없어요. 어떤 공간이냐면 밀폐돼야 돼요. 공간이 딱 밀폐되어 있는 장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평형상대습도를 구하려면 어떤 박스 같은데 전혀 거기다 식품을 놔두면 얘가 막 왔다 갔다 막 하다가 막 멈추겠죠. 그때 시점이 오겠죠. 그래서 밀폐된 공간에서 측정을 해서 평형상대습도를 구하는데 이 평형상대습도와 수분활성도 관계를 보시면 자, 평형상대습도 곱하기 100을 하면 그러니까 수분활성도 곱하기 100을 하면 평형상대습도예요. 자, 그렇게 평형상대습도를 구할 수 있다. 자, 표 1-3을 보시면 식품 속에 들어있는 수분 함량하고 수분 활성도를 비교해 둔 거예요. 자, 그럼 보시면 제일 수분이 많은 것은 역시 예상했던 것처럼 과일, 채소가 제일 수분이 많아요. 그렇죠? 보통 90에서 97%까지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요. 자, 이 아이들의 수분 활성도도 보시면 0.97에서 0.99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수분 활성도도 매우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건조 과일 같은 경우도 보시면 수분 함량은 18% 정도 되는데 수분 활성도 보시면 0.72에서 0.80 정도 되죠. 그러니까 내가 18%라 그러면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이렇게 과일 채소가 90%면 수분 활성도도 0.9 이러다 보니까 왠지 거기에 비례해서 들어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분 함량이 50% 이상 넘어가면 보통 0.9 이상이에요. 수분 활성도로는. 그래서 둘은 개념을 딱 생각했을 때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 개념이 정확히 잡혀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그 부분 주의하시고 건조 과일 같은 경우도 함량 되게 낮잖아요. 근데 활성도 보시면 0.72에서 0.8 정도 되죠. 그래서 근데 0.72에서 0.8은 굉장히 낮은 활성도예요. 수분 활성도 치고 9가 넘지 않았으니까. 자, 요렇게 이따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장 보시면 등온, 흡습, 탈습, 곡선이 나옵니다. 자, 등온, 흡습, 탈습, 곡선.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예상 문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등온, 흡습, 탈습, 곡선은 우리가 많이 보내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그 학과를 졸업하면서 또 영양사 자격증 공부하면서도 자주 봤던 애예요. 그죠? 자, 흡습, 탈습, 등온. 일정한 온도에서 어떤 식품은 수분을 빼. 그쵸? 우리가 생 오징어하고 건조 오징어하고 완전 느낌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수분이 있을 때, 탈습, 그러니까 여기가 먼저 위에 부분부터 스타트로 생각해야 돼요.
밑에 부분부터 생각하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잖아, 식품이. 그러면 수분을 빼면은 습도가 내려가고 수분 함량이 내려가겠죠. 그러다 다시 예를 들어 건조 오징어를 물에다가 계속 담가놨어. 다시 생오징어로 탄생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등온 흡습과 탈습 곡선에는 이렇게 갭이 생겨요. 자, 이렇게 공간이 생기죠. 차이가 난다는 거, 습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함량에, 수분 함량에. 왜냐하면 당연히 탈습 때 일어났을 때 뭔가 분명히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다시 생각을 했을 때도 다 마찬가지예요. 뭐 건포도를 다시 물에 불린다고 해서 생포도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품을 건조해서 다시 물을 준다고 했을 때 다시 원위치로 정확히 돌아가는 가역 반응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생각할 때는 먼저 탈습이 먼저 이루어지고 다시 흡습하는 과정을 생각하시면 돼요. 식품에서. 그랬을 때 흡습을 하는 곡선이 탈습을 하는 곡선과 그냥 이론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밑에 더 낮게 위치해 있어요. 둘의 공간이 있고 거기에 따른 용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측정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등온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온도를 놔두고, 그러니까 여러 개 같은 온도에서 여러 개의 상대 습도를 가지고 있는 환경을 주고 식품을 놔둬요. 그러면 여러 개 꼭지가 함량이 나오잖아요. 그 함량을 찍은 다음에 연결하는 곡선이에요. 그래서 현재 이거는 그냥 이론적인 곡선이고 식품에 따라서 이 곡선의 형태가 조금씩 다 바뀌겠죠. 수분이 다 다르니까. 이런 식으로 등온 흡습, 탈습 곡선을 작성을 하게 되는데, 자, 이 등온 흡습 곡선과 탈습 곡선에서 우리는 이제 공부해야 되는 부분, 이제 우리는 시험 봐야 되니까,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림 이해하기, 그 다음에 밑에 표 보시면, 자, 등온 흡습 곡선과 탈습 곡선의 영역별 작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작용 부분을 기억을 해둬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은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세 개로 영역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영역, 2영역, 3영역, 아니 뭐 영역 1, 2, 3으로 되어 있고요. 책에 따라서는 여기는 뭐 A영역, B영역, C영역이라고 표시한 책도 있어요. 어떻게 표시하느냐 다 달라요. 근데 그냥 1영역, 2영역, 3영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영역별로 나누어져 있고, 자, 영역별로 나누어져 있는 부분을 보시면 수분이 가장 적은 영역, 수분이 그 다음 중간 영역, 수분이 왕창인 영역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1영역과 2영역과 3영역의 생각은 수분이 아주 적은 영역, 그 다음에 이제 수분이 좀 많아지는 영역, 그다음 왕창 많은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수분이, 여기 식품이 있어요. 그죠? 자, 식품이 있고, 이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개념 한번 딱 생각을 하고 하면 훨씬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식품이 이렇게 있고 수분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요. 0이잖아요. 그죠? 수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가 수분이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그죠? 이게 1영역이겠죠. 수분이 조금씩 있다가, 자, 계속 수분이 채워집니다. 수분이 채워지는데, 자, 수분이 채워지다 보면은 계속 채워지는 과정 중이에요. 자, 과정 중에 딱 어떤 단계가 들어올 수 있냐면 식품으로 딱 하나의 층만 이루어지는. 즉 뭐냐면, 자, 다시 설명. 자, 수분이 처음에는 드문드문 있다가 조금씩 수분이 채워진다고 생각했을 때, 메꾸고 딱 식품에 한 겹만 딱 둘러쓴 영역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더 채워질 거예요. 근데 요 한 개만 딱 둘러쓴 영역이 우리가 단분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분자층. 하나밖에 없다는 거. 단분자층. 지금 막 표현하는 단분자층, 다분자층 막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분자층이 단분자층. 딱 한 줄만 있는데 그래도 계속 수분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계속 위에 올라가는 거 이렇게. 계속 채워지는 거 이렇게. 그럼 여기에 뭐겠어요? 연결이 되는 다분자층이고 계속 수분이 나니까 물하고 연결되다. 아까 결합수가 있었고 위에 중결합수 있었잖아요. 중결합수 부분이 물하고 연결하고 있었잖아요. 또 더 물이 많으면 어떻게 해? 자유수 영역까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식품입니다. 식품. 이렇게 이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그래프를 봅니다. 자, 1번의 영역 1과 영역 2와 영역 3이 있는데 물이 굉장히 부족한 영역이고 1과 2 사이에 요쯤에 해당하는 영역이 요런 단분자층이 하나 딱 생겨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1영역은 이렇게 단분자층보다 수분이 더 적은 영역이고
이 영역은 단분자층을 넘어서서 이제 다분자를 형성하는 층이고 3영역은 뭐냐면 자유수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수분의 함량에 따라서 단분자층 이하 수분이 아주 적을 것이냐, 단분자 이루고 있냐, 다분자냐, 아예 자유수 영역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영역들은 각자의 특성이 있어요. 그러면 한번 이제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을 한번 짚고 왜 그런지 보면 됩니다. 보시면 이온 결합, 수소 결합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자, 단분자층은 이온 결합하고 있습니다. 왜? 식품 성분과 물이 연결하고 있잖아요. 이온 결합하고 있어요. 그죠? 자, 다시 다분자층에서는 물하고 결합. 지금 세 번째 반복하고 있어요. 그죠? 물하고 무슨 결합? 수소 결합. 자, C 영역에서는 자유수잖아요. 아무 결합도 없어요. 그래서 결합의 종류가 다르구나. 1번 포인트. 자, 2번 포인트 보세요. 극성, 비극성 형태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물하고 식품이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극성 결합일 것이고 사실 물과 물을 결합하기 때문에 비극성 결합이에요. 얘는 결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보시면 영역 1은 무슨 형태겠어요? 물이 당연히 결합수. 그렇죠? 식품과 물이 결합하고 있으니까 결합수 형태고 다시 영역 2 같은 경우는 물과 물이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결합수. 근데 물하고 물을 결합한다니까 책에 따라서는 준결합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3영역에서는 자유수. 그래서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보기에 자주 나올 수 있는 거. 제1영역은 자유수 형태다. 이미 틀렸죠. 왜? 결합수의 형태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식품 속에 어떻게 물이 있는지 그냥 이해를 한 다음에 자, 암기해야 될 부분은 1영역, 2영역, 3영역에 따라서 각각의 물의 형태가 다르는데 자, 1영역은 무슨 형태냐 보시면 결합수. 그다음에 결합수나 또는 준결합수, 자유수의 형태고요. 자, 결합을 하고 있을 때 결합의 양식이 달라요. 자, 1영역은 이온 결합, 2영역은 수소 결합을 하고 있다. 3영역은 결합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합의 양식이라는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1영역은 극성 결합, 2영역은 비격성 결합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각각의 영역에 따른 특징을 먼저 봅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이 그래프를 이제 다음 장을 설명하기 전에 이 그래프로 한번 다시 보면 자,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탈습과 흡습이 올 때 이렇게 갭이 생기잖아요. 그죠? 이 갭이 생기는 부분을 이력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력 현상 기억해 둡니다. 자, 영어로 하면 히스테레시스라고 해요. 히스테레시스. 자, 그래서 히스테레시스라 그러고 이력 현상이라고 하는데 자, 이력 현상은 왜 일어나는지 뒷페이지에 있어요. 자, 뒷장을 보시면은 이 이력 현상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학문적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말린 생선을 물에 불린다고 했을 때 다시 생선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 말입니다. 자, 대부분의 식품에서 흡습과 탈습은 가역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흡습 곡선이 탈습 곡선보다 아래에 나타난다. 그렇죠? 이렇게 봤을 땐 당연한데 표현을 하면 헷갈릴 수 있어요. 잘 보세요. 흡습 곡선이 탈습 곡선보다 아래에 있어요. 그렇죠? 반대로 표현하면 절대 안 돼요. 건조식품이 대기 중에서 수분을 흡수하고 방출될 때 흡습 곡선과 탈습 곡선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을 우리가 이력 현상, 영어로는 히스테레시스라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식품을 건조할 때 표면에 모세관이 수축되고 파괴돼서 수분 흡수 시 탈습되었던 수분을 모두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이력 현상에 대해서 가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잉크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는데 이런 가설을 내리는 건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한 건 아니지만 이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둘이 이렇게 이 차이점이 나는 이유는 방금 설명한 것처럼 모세관이 수축 파괴됐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관에서 물이 빠져나올 땐 빠져나오지만 우리 그 잉크병 이론이 그런 거예요. 잉크병, 그런데 우리가 잉크병을 잘 써본 적이 없잖아요. 사실 저희도 이렇게 중세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깃털이 달려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탁 찍어가지고 이렇게
그 지주분께서 영주 같은 분이 이렇게 인장을 그 촛농을 꽉 박은 다음에 거기다 이렇게 막 사인해서 새가 물어가는, 이게 좀 어떻게 좀 표현이 되나요? 그런 거 할 때 보면 이렇게 잉크방에다가 이렇게 넣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서 나오긴 쉬운데 다시 넣는 게 어렵잖아요. 이런 병 보시면 이런 것처럼 나올 수 있는데 이 무색은 다시 정확히 제자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설명을 더 할까 하다가 또 오늘은 기본 기초 이론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근데 가장 유력한 학설은 이겁니다. 모세관 수축 파괴. 그러니까 모세관이 물이 빠져나가면 비잖아요. 관이 이렇게 관이 있다가 건조가 되면 이렇게 물이 빠져나가면 여기가 비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수축이 될 거 아니에요. 수축이 돼버리니까 다시 물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온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요런 학설이 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이력 현상이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다시 돌아와서 4페이지로 돌아와서 이제 영역별에 대한 설명을 한번 봅니다. 자, 영역 1과 2와 3은 이제 제가 다 설명을 했는데 이제 보기에 나오는 표현들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쵸? 자, 1영역을 보시면 1영역은 약 0.25 정도까지예요. 0.25 정도까지. 수분 활성도 0에서 0.25 정도까지가 1영역입니다. 자, 여기는 이온결합이고 결합수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자, 식품 성분과 물 분자가 카르복실기나 아미노기와 같은 극성 부위에 결합하고 있는 이온결합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자, 결합수의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존재하는 물은 식품 성분하고 같이 이동을 해요. 왜냐하면 물하고 딱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결합수의 특징 아시죠? 마이너스 20도 이하에서 널지 않는다. 정확하게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식품 성분과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0도 이하에서도 안 얼어요. 여기는. 자, 그 다음에 BET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BET 포인트 기억해 둡니다. 자, 체크해 두고요. 자, 이 BET 포인트는 1영역과 2영역의 중간 정도, 경계면 정도에 존재하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보통 0.3에서 0.4 사이인 요 정도 포인트가 이제 BET 포인트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 이 BET 포인트는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자, BET 포인트는 말 그대로 아까 설명한 과정 중에 물이 채워지면서 딱 하나의 층이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요 딱 층, 그 포인트가 BET 포인트예요. 그러면 말 그대로 그러니까 단분자보다 낮은 곳과 1영역과 2영역의 딱 중간이죠. 경계 정도죠. 그러면 요 포인트, BET 포인트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 자, BET 포인트가 어딘지 알았으면 얘의 의의에 대해서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냐면, 자, 식품이 있었어요. 다시. 자, 식품이 있고 1영역에서는 물이 드문드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이 드문드문 있는 상태의 식품이 있으면, 자, 이런 상태의 식품이 밖에 노출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누가 공격해 들어오겠어요? 산소가 공격하겠죠. 그 다음 또 누가 공격하냐? 광선이 공격해요. 자, 빛과 산소에 노출이 돼요. 왜? 물이 드문드문 있다 보니까 식품 자체가 그냥 적나라하게 얘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너무 작은 거예요. 물의 함량이 너무 낮아가지고 이렇게 식품을 이렇게 물이 감싸고 있는 게 아니라 드문드문 있다 보니까 식품 성분 자체가 산소에도 노출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산화가 일어나겠죠, 결국에는. 광선에도 노출이 되면 빛에 의해서 뭔가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BET 포인트가 되기 전에 이렇게 물이 드문드문 있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식품은 누구냐? 유지식품이에요. 그래서 이 BET 포인트가 나왔다, 문제. 그러면 유지식품에 대한 언급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 자, 이렇게 그 단분자를 이루고 있는 것보다 낮을 때 공격을 받기 쉬운 식품은 다른 식품도 받겠죠, 영향이. 근데 유지식품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산소에 의해서 산패 일어나지, 광선에 의해서 또 촉매 일어나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 내용, 물이 점점 차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산소를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줄어드네. 자, 그래서 이렇게 단분자로 딱 한 번 이루어지면 하나에, 그러니까 둘러싸게 되면 유지식품의 산패가 가장 적게 일어나는 유지의 산패가 가장 적게 일어나는 지점이 어디다? BET 포인트다. 즉, BET 포인트를 기준으로
수분이 너무 적어도 빨리 산패가 많이 일어나고요. 이걸 기점으로 수분이 점점 많아져도 산패가 빨리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질을 할 때 이 이야기 또 나오거든요. 지질부 산패에서. 근데 지질의 산패는 수분 함량과 비례해요. 즉 수분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산화가 잘 일어나요. 근데 요 단분자층과 관련해서 요거보다는 이 BET 단분자보다 낮으면 단분자에서 최소고 그보다 낮으면 촉발이 돼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이제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는 어떻게 기억하느냐? 자, BET 포인트의 지점은 영역 1과 영역 2의 경계면 수치상으로는 0.3에서 0.4까지도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식품에 따라 다 다르니까. 그래서 0.3에서 0.4 정도의 요 수분 활성도를 가지는 요 포인트에서 BET 포인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BET 포인트와 관련돼서 제일 기억해야 될 식품, 유지식품. 왜? 유지식품이, 자, 우선 적어 놓는 거죠. 가장 산패가 적게 일어나는 지점이 BET 포인트다. 자, 그 뒤에 설명 한 번 더 하면 확실히 이제 내 거 됩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이 영역이 나오거든요. 자, 이 영역은 0.25에서 어느 정도예요? 0.25에서 0.8 정도의 수분 활성도를 나타내는 영역입니다. 자, 단분자층을 이룬 물분자와 다른 물분자들이 수소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단분자층을 딱 이루고 이제 BET를 넘어서서도 계속 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하고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또 물하고 이렇게 결합이 됩니다. 물하고. 그래서 이렇게 단 하나의 층이 아니라 여러 개의 층이다. 그래서 다분자층을 이루게 됩니다. 자, 다분자층을 이루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는 어떤 거냐면 어떤 느낌이냐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제 물이 너무 없으면 질기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물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먹기에도 좀 부드럽고 유연하고 이런 상태예요. 자, 준결합수 형태로 존재합니다. 또는 결합수 형태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화학 반응과 미생물 성장 속도가 낮음이라고 써져 있죠. 자, 여기 부분의 포인트 보시면 우선 미생물 성장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화학 반응. 자, 화학 반응이 어떤 거냐? 뭐 효소 반응이라든가 방금 나온 것처럼 지방의 산패라든가 이런 화학 반응이 잘 안 일어나는 구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간은 이런 구간이다 보니까 식품의 안전성과 저장성이 가장 좋은 영역. 자, 여기가 이 표현이 보기에 자주 나옵니다. 자, 제2 영역은 식품의 안정성과 저장성이 가장 좋은 영역이다. 이렇게. 근데 안전성이라고 해도 맞고요. 안정성이라고 해도 맞아요. 결국 뭐 해도 안전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안전성 하면은 안전하다는 거잖아요. 안정성 하면은 안정하다는 거고. 이거 대충 아시죠? 외국인은 절대 모를 수 있는 개념이에요. 이 표현을 봤을 때 안전성과 안정성을 절대 구분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지만 우리는 느낌 알잖아. 우리 식품에서 이건 위험하지. 위생적으로 안전하다는 거예요. 얘는 물질이 안정하다는 거예요. 둘 다 맞는 표현이에요. 왜? 화학적 반응 잘 일어나지 않고 미생물이 자라지 않으니까 이 식품 영역에서는 잘 상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자, 그렇고 그 다음 보시면 중간 수분 식품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수분이 중간만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 수분 식품은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보충을 할 건데 말 그대로 수분이 어느 정도 있는데 미생물은 잘 자라지를 못해. 그러니까 먹기에 좋고 미생물 잘 안 자라니까 잘 안 상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한 내용은 뭐 양갱이라든가 잼이라든가 젤리라든가 이런 것들이에요. 자, 거기가 이제 이 영역이었고 3영역 보세요. 자유수의 영역이에요. 자, 모세관 응축 영역이라고 써져 있죠. 자, 이 모세관 응축 영역은 식품의 모세관과 같은 미세 구조의 수분이 응결하는 영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관 응축 영역은 전체 수분의 약 95%를 차지해요. 자, 여기 달랑 0.8에서 1 사이잖아요. 근데 제 3영역이 우리 지금 아까 식품들 중에 수분 활성도 봤죠? 그래서 8에서 1 사이 엄청 많죠? 그 말이 뭐냐 보시면 식품 전체 수분의 95%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앞에 1영역, 2영역 되게 열심히 설명하다 보니까 얘가 되게 많고 3영역이 적을 것 같지만 대부분 자유수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식품은. 그래서 95%를 차지하는 영역은 제3영역 또는 자유수 영역입니다. 자, 자유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동결이 가능해져요. 그쵸? 동결 가능해지고 또 유동성이 크게 증가합니다. 움직일 수 있어요. 짜면 나오고. 그 다음에 등원 흡습 곡선에서 가장 기울기가 큰 부분, 요것도 보기에 자주 나옵니다. 잘 보시면. 자, 등원 흡습 곡선에서 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흡습 곡선을 봐야 돼요. 여기. 그죠? 이거 봐야 돼요. 자, 흡습 곡선에서 기울기가 가장 큰 부분이 맞죠. 그래서 제3영역은 등원 흡습 곡선에서 기울기가 가장 큰 영역.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용매로서 사용 가능한 부분, 그래서 화학 반응이라든가 효소 반응을 촉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 영역에서 잘 일어나지 않았던 화학 반응이라든가 그 다음에 효소 반응을 촉진할 수 있어요. 촉진되는 구간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미생물 증식도 가능한 구간이에요. 그리고 화학 반응 일어나죠. 효소 반응 일어나죠. 미생물 증식하기 시작하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3번 마지막 줄 보세요. 식품의 품질 저하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영역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영역에서는 가장 안정한 영역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3영역에서는 되게 많이 품질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수분 함량이 많기 때문에 이제 미생물도 이 정도 수분이면 나 증식할 수 있어. 증식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반응들이 이제 일어난다는 건 분해가 돼서 물이 된다거나 뭐 여러 가지잖아. 그래서 이런 형태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제3영역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되게 좀 길게 설명을 했지만 이 등호 흡습 곡선과 탈습 곡선은 지금 이렇게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영역별로 정확히 차이점, 그 다음에 기억해야 될 부분들 정확히 기억해 두시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바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시고 오늘 공부를 하시고 예를 들어 문제 같은 거 있으시면, 그래서 오늘 사실은 수분을 들고 오면서 문제를 좀 들고 올까도 생각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수분은 딱 공부를 막 이렇게 하다가 문제 풀어보면 아 이렇게 공부하면 되구나 이렇게 느낌 팍팍 오거든요. 근데 그래 이론은 이론대로 제가 좀 약간 섞는 개념이 있어서 나는 공부가 잘 되는 방향을 맨날 생각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하면 또 이론 시간은 이론 시간대로 가고 문제풀이대로 가야지 라고 생각해서 안 갖고 왔는데 문제풀 보면 뭐 제1영역에 대한 설명을 2영역의 내용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보기를 정리하니까 그렇게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숙지하고 분별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수분 활성도와 식품의 변화 있습니다. 자, 수분 활성도와 식품의 변화 부분을 보시면 자, 그래프가 나와 있거든요. 자,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자, 그래프가 나와 있고 이 그래프를 이제 뭐를 기억했냐? 자, 패턴을 기억하셔야 돼요. 패턴. 근데 꼭 패턴을 기억해야 되는 그래프가 두세 개 정도 있거든요. 그 그래프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패턴을 기억해 두기.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자, 보시면 제가 드린 프린트에 보면 두 개의 그래프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수업을 듣다가 졸면 그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잘 기억을 해두세요.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야 완성이 됩니다. 자, 먼저 보시면 식품의 수분 활성도는 식품의 조직감뿐만 아니라 효소 작용, 화학 반응, 미생물의 생육 등 식품의 품질 변화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식품의 안전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안전과. 자, 그러면 지금 이 그래프는 아까 앞에 있는 그래프의 조금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업그레이드 버전인가요? 라고 생각을 하면 아까하고 똑같이 비슷하죠. 보시면 수분 활성도가 지금 가로치게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적색의 그래프가 지금 흡습 곡선입니다. 이게 흡습 곡선. 뭔지 아시겠죠? 흡습 곡선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법내 보면 여기 흡습 곡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 1번 그래프를 보는 순서는 1번 보시면 이제 다 흡습 곡선을 기본으로 해 두고요. 그럼 아까 곡선에다가 이제 이때 그래프가 추가가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자, 흡습 곡선이고 영역도 보니까 1번, 2번, 3번 영역으로 나눠져 있죠. 단층수, 뭐 다층수, 용적수 막 이렇게 써져 있는데 1영역, 2영역, 3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영역, 2영역,
함량형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의 패턴을 영역과 비교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뭐 예를 들어 유지의 산화 반응은 1영역에서는 수분 활성도가 높아질수록 감소한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래프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이해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암기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보실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등원 흡수 곡선을 기준으로 첫 번째 나와 있는 부분 보시면 미생물의 성장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1번 내용. 자, 첫 번째 줄 밑줄 긋습니다. 수분 활성도는 미생물의 성장과 증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 미생물의 성장과 증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나도 안다. 그쵸? 자, 표를 보세요. 자, 이 표는 우리 다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자다가도 이 표에 있는 숫자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제일 수분 활성도 이 표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미생물의 성장에 필요한 최저 수분 활성도예요. 최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이게 아니라 요거 이상은 있어야 잘한다 그 말입니다. 그죠? 요게 최저점이야. 그러면 1번 세균입니다. 세균은 0.9 이하로 내려가면 못 자란다 그 말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세균은 0.9, 효모는 0.88, 곰팡이는 0.80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내건성 곰팡이라고 했죠? 얘는 이제 0.9, 0.88, 0.8이 가장 기본적으로 세 개의 미생물, 그죠? 0.9, 0.88, 0.8이 기본 외워야 될 내용이고요. 밑에 있는 두 분은 특수한 경우입니다. 자, 내건성 곰팡이. 자, 내라는 표현을 하면은 뭔가 버티는 애들이에요. 그죠? 저항성이 있어요. 그래서 건조 환경을 더 버텨서 증식을 할 수 있는 이 내건성 곰팡이는 0.65에서도 자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삼투압성 효모는 0.6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0.6 이상만 된다면 내삼투압성 효모도 자랄 수 있어요. 그러면 0.6에서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자랄 수 없고 오로지 내삼투압성 효모만 자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럼 한 가지 더 뭐냐면 0.6 이하에서는 어떤 미생물도 자랄 수 없어요. 이해하셨죠? 그렇게 보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최저기 때문에 즉 말하면 0.6 이하에서는 대부분의 미생물이 증식하지 못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0.6 이상의 첫 번째 마지노선에 걸리는 누구야? 내삼투압성 효모는 여기까지는 잘할 수 있고요. 6호까지가 내건성 곰팡이. 자, 0.8이 넘어가면 이제 곰팡이 증식할 수 있고요. 0.88이 지나가면 효모 증식할 수 있어요. 0.9가 넘어야만 세균이 증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최저 수분 활성도를 기억하고요. 그래프를 보세요. 자, 보시면 곰팡이가 가장 최저 수분 활성도가 0.8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보이죠, 지금. 책에도 있기 때문에 잘 보시면 점점점점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나온 애가 효모죠, 효모.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애가 누구예요? 세균이죠. 세균이 또 빨갛네. 그래서 근데 차이점 뭐냐면 점점 아래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것에서 자랄 수 있는 게 곰팡이, 그 다음에 효모, 세균은 최소 0.9 이상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최저 수분 활성도 기억하고 세균이 가장 높은 수분 활성도에서 증식할 수 있다. 자, 그래프를 보시면 0.8부터 스타트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영역까지는 얘들이 자랄 수 있다 없다? 못 자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을 그래프로 확인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미생물들이 0.8 이하에서는 자라기 힘들어. 이게 있잖아요. 얘 둘은 특수 경우예요. 특수한 경우,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로 생각해야 되잖아요. 즉, 0.8 이하에서는 미생물을 잘 증식할 수 없다라는 게, 그래서 제2 영역은 안정한 영역이구나 라고 이렇게 이 그래프와 연결지어서 기억할 것. 그죠? 자, 두 번째 보시면은 이제 뒷장에 보시면 효소 반응이 나와 있죠. 자, 효소 반응을 보시면 효소 반응에 대한 내용은 이제 뭐 가수분해 반응도 있고 효소 활성도 있는데요. 효소 반응에서 봐야 될 그래프는 요 그래프를 보시면 됩니다. 요거 녹색 점박이. 자, 녹색 점박이 그래프를 보세요. 자, 일반적으로 수분 활성도가 높은 경우 효소 반응이 활발하다라고 써져 있죠. 즉, 효소 반응도 물이 많아질수록 비례해서 올라갑니다.
그죠? 비례해서 올라가고 자유수 영역에서 훨씬 더 잘 자라게 되잖아. 잘 반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 대부분의 효소는 수분활성도 0.85 이하가 되면 불활성화 되는데 라고 써져 있는데 이 그래프를 너무 이제 단무지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여기서 뚝 떨어져야 되는데 미생물처럼 뚝 떨어지진 않고요. 활성이 많이 감소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영역에서는 사실은 많이 일어나지는 않고 3영역에서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그냥 패턴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0.8 이하에 내려갔을 때는 좀 잘 일어나기 힘든 수분이 없어가지고 잘 일어나기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특수한 경우 보시면 리파제 같은 경우는 수분활성도 0.1이나 0.3 0.1에서 0.1 여기 이렇게 낮은 영역에서도 리파제는 반응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예외로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비효소적 반응 보세요. 자, 3번에 있는 비효소적 반응은 이제 우리가 그려야 될 그래프입니다. 자, 그래서 3번과 4번의 내용이 중요해요. 자, 3번과 4번의 내용 보시면, 자, 비효소적 반응은 비효소적 갈변 반응입니다. 자, 우리가 갈변 반응을 할 때 효소적 갈변 반응과 비효소적 갈변 반응이 있어요. 그럼 이름 그대로예요. 효소가 반응을 해서 갈색이 됐냐? 효소는 반응하지 않는데 지 멋대로 갈색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효소적과 그 비효소적이 있는데, 여기서 그릴 그래프는 비효소적 갈변 반응이에요. 그러면 비효소적 갈변 반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마이야르 반응이에요. 그죠? 우리 뭐 그냥 갈색화 되는 거 있잖아요. 빵 구우면 갈색되고 이런 마이야르 반응인데, 자, 마이야르 반응의 그래프는 어떤 형태냐? 정확히 그려야 되니까. 자, 보시면 자, 0.25 요 정도에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6, 7에서 올라가다가 이렇게 생긴 반응.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비효소적 갈변 반응 그래프입니다. 자, 이 그래프의 패턴은 이제 세 가지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 이 그래프는 제가 막 멋대로 그린 게 아니라 자, 이 그래프를 보시고 특징을 잘 판단을 해봅시다. 자, 보시면 자, 비효소적 갈변 반응의 하나인 마이야르 반응은 수분 활성도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수분이 아주 없었을 때, 최대에 이르렀을 때, 많았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1번 보시면 수분의 영향을 받는데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프를 보면 올라가다 언덕 이루고 떨어지죠. 그러면 수분이 가장 없었을 때, 수분이 얘가 최대로 이루었을 때, 그 다음에 다시 감소하네. 요거에 대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마이야르 반응은 약 0.3 정도가 되면 아예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물이 너무 없으면 아예 일어나지 않아요. 수분이 어느 정도 있어야만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AW 수분 활성도 0.3 이하로 너무 낮아지면 갈변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자, 그런데 물이 점점 많아질수록 갈변이 촉진돼서 일어나요. 갈변 촉진돼서 일어나다가 마이야르 반응이 갈변 반응이 최대로 이루어지는 때 수분 활성도 얼마다? 0.6에서 0.7 사이에 갈변 반응이 최대에 이른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1번 포인트 물이 너무 없을 때는 갈변이 안 일어난다. 2번 0.6에서 0.7 사이가 되면 최대에 이른다. 마지막 뭐냐면 오히려 0.8이 넘어가면 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다시 감소한다. 0.8 이상이 되면 감소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감소하는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기질, 그죠? 기질이 물이 너무 많으니까 기질이 뭐예요? 식품 성분이잖아요. 식품 성분이 물이 너무 많아지니까 희석이 돼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반응 속도가 감소할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야르 반응의 그래프 패턴 기억하기 세 가지 포인트로 기억한다. 그럼 이런 언급이 나오는 거예요. 보기에 0.7에서 0.6에서 0.7의 최소다. 뭐 갈변 반응이 제일 잘 일어나지 않는 영역은 0.6에서 0.7의 수분 활성도를 가진다. 이런 식으로 어떤 말장난을 해도 내가 개념을 잡고 있으면 절대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유지의 산화가 나오죠. 자, BT 포인트 얘기할 때 제가 뒤에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라고 했는데, 자, 유지의 산화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자, 위에서 올라갔다 하다가 0.3 정도에서 최소로 이루고 다시 올라갑니다. 이렇게. 자, 유지의 산화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면 이미 이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다 압니다. 아니면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고 있죠. 자, 요 BT 포인트에서 최소가 되죠. 유지의 산화가. 자, 이걸 잘 보시면
네, 유지의 산패는 수분 활성도에 따라 산화 속도가 달라진다라고 써져 있죠. 자, 그래서 단분자층 형성 수분 함량보다 낮은 영역의 범위에서는 산화 속도가 증가하는 반면 단분자층 형성 수분 함량보다 다소 높은 영역에서는 가장 낮은 산화 속도를 보여준다. 즉, 식품의 수분 활성도가 0.3에서 0.4인 식품은 물 분자가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단분자층을 형성해서 산패가 가장 적게 일어난다라고 써져 있죠. 자, 이거 읽어봐도 자,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자, 보시면 자, 이 아까 식품의 수분이 이렇게 너무 적게 있으면 오히려 산패가 촉진될 수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 부분은 뭐냐면 수분 함량이 이렇게 내려갈수록 더 적어지죠. 더 적어지면 보니까 산화가 더 빠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수분이 계속 드문드문한 거예요. 듬성듬성했어. 그죠? 너무 없으니까 계속 노출이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수분이 너무 적어지면 점점 빨라지고 그때 다시 수분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최소에 이른다. 그 말은 뭐예요? 단분자가 이렇게 하나의 층을 딱 이루어져서 한번 보호를 해주니까 안 만나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그 시점, 요 BT 포인트에서 최소가 됐다가 다시 그보다 물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다시 늘어나요. 산화가 빨리 진행이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 물의 함량이 높을수록, 수분 함량이 많을수록 산패는 비례적으로 증가한다. 산화 속도 빨라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맞아요. 근데 너무 물이 적은 요 단분자층 있잖아. 우리가 수분 공부할 때는 이렇게 그 수분의 입장으로 공부를 하는 거고 지질은 지질의 입장으로 공부를 해서 지질의 산패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 수분이 들어가는데 이제 1영역, 2영역, 3영역을 쪼개서 봤을 때 이 그래프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이 BET 포인트에서 가장 산패가 잘 안 일어나고 그보다 또 물이 많아지면 다시 증가를 합니다. 근데 그보다 물이 적어도 증가를 해요. 자, 그래서 보기 중에 가장 헷갈리는 보기가 뭐냐면 제1영역에서는 자, 제1영역에서는 하면은 1영역이잖아요. 수분 함량이 증가할수록 산패가 산화 속도가 떨어진다. 그럼 맞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수분 함량이 많아질수록 속도가 빨라진다가 맞지만 1영역에서는 이라고 단서를 붙이면 함량이 많아질수록 속도가 떨어진다가 맞아요. 이게 지금 내가 내 한 말이 이해가 되잖아요. 정확히 공부하신 겁니다. 자, 이해했죠? 자, 그런 보기가 나왔을 때만 헷갈리지 않으면 돼요. 그 보기가 나왔을 때는 완전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근데 자, 각각의 패턴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1영역과 2영역과 3영역 중에 2영역은 그냥 보통 원래 알고 있는 영역인데 1영역만 잘 체크하시면 되고 산화 속도가 제일 나고 산패가 제일 안 일어나는 부분 어디 포인트? BET 포인트. 그래서 배주머니처럼 이렇게 생겼다. 자, 유지의 산화와 수분과의 관계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10분만 쉬었다가 우리 자 탄수화물 하겠습니다.